그러면 우리나라 그 삶의 만족도 총합으로 치면 그래도 늘었을까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제 6.5점으로 전년 6.3점 대비 이제 증가를 했고요. 부정정서도 3.3점으로 전년 4.0점 대비 감소해서 어쨌든 주관적 웰빙은 개선되는 추세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소득의 이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집단을 분석을 해보면. 다만 이제 부정정서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점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인들의 어떤 만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내 주변 환경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로 가는 추월 차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롤러코스터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게 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는 행복을 높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더 행복한 것인지 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벌었고 얼마나 더 행복한 걸까요? 김진웅 NH투자증권 백스시대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알아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 사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소장님, 관련한 통계가 있죠? 사실 뭐 행복이라는 것을 수치로 이제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복과 관련된 이제 OECD 통계가 있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나라 중 OECD 국가 중에서 핀란드가 국민 행복도 1위를 지금 7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국민소득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대충 한 10위 정도 될 거고. 예, 이번에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땄는데. 네, 10위 정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 10위 언저리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6.058점으로 5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57위에 비해서는 이제 5계단 정도 상승한 수치이긴 한데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 전 세계 글로벌에 우리나라 위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여건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이 좋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인생이라는 것이 행복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 삶의 질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관찰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생각해보면 건강이나 뭐 경제적인 정도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요. 네. 이런 것별로 좀 삶의 질이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뭐 혼자 살면 더 잘 사나 뭐 이런 영상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 이외에는 어떤가요?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니 해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건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게 82.7세로 거의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요. 사실 뭐 최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그 기대 수명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죠. 건강하게 네, 오래 살더라도 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거지. 그렇죠. 여기저기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것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건강 수준별 기대 유형은 사실은 오히려 2020년 66.3세 대비해서 이제 0.5세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제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제 유병 기간, 질병 기간은 대략 한 16에서 17년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17년은 예. 병을 앓고 좀 힘들어 건강이 안 좋은 그렇죠. 상태에 진행이 인생이 되는 길다고 거군요.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긴 게 좀 더 바람직한 행복 관점에서 네, 그렇죠.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대표적인 측정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성분들의 관심이 많은 비만율. 예. 사실은 이제 2022년에 이제 37.2%로 코로나 직전 33.8% 위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재밌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활동량이 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줄어들게 되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그런 먹고. 상황들 네. 때문에 이제 아마 비만율이 조금 증가,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여성들의 비만율은 최근 25.7%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47.7%, 거의 너무 48%로 늘었는데요? 여전히 높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41.8%. 그때도 높긴 높았군요. 예, 그때도 뭐 높은 편이긴 했는데 이제 아직 다시 회복을 회복을 못하고 못하고 있네요. 있는
거죠. 남자분들이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예. 사실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자산 가치도 좀 많이 들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최저임금도 늘고 저희 연봉 수준도 좀 꾸준히 오른 것 같아요. 억대 연봉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당연히 나아진 거 아닌가요? 네, 경제적으로는 이제 상황이 조금 괜찮아졌는데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4,405만 원. 이제 10년 전으로 비교해 보면은 대략 한 4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다 넘어선 수치고요. 특히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38.1%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나만 가난한 그래서 것 같지? 이런 조금 은퇴 이렇게 이후에 느끼는 어떤 노후 생활들이 조금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그런 좀 환경이다.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네네. 네. 뭐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62.6%로 조금 늘어나긴 했고 이제 실질임금도 월 근로소득이 평균 이제 327만 원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워라밸을 중시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일하는 경제활동 기간에도 뭔가 일과 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균형 잡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시간 관점에서 보면 157.6시간으로 OECD 최고 수준. 그쵸. 네. 저 예전에 그래프 본 적 있어요. 다른 나라 그래프는 여기서 놀고 있는데 대한민국 근로시간 대충 한 여기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 수준의 여가, 압도적인 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질을 이제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걸 여가로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복 관점에서는 조금은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다. 네, 여가 이렇게 활동.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건강, 경제 상황, 네. 여가 활동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쯤이면은 어느 정도 좀 제가 예측한 게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있나요? 뭐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홈. 아, 그렇죠. 주거 생활에 대해서는 그쵸. 이제 또 사실은 이게 행복에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주거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제 적당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 주거질 측정의 핵심 지표이죠. 네. 주거 면적이 또 키군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해야 조금 더 행복하다. 심리적인 안정감, 네네. 행복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1인당 주거 면적은 그 2021년 기준으로 33.9제곱미터 대략 10평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34.8제곱미터 0.9제곱미터 늘어났으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은 편이다. 아, 그런가요? 우리 뭐 국민 평형 생각하면 저는 뭐 아니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고 뭐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작은 뭐 편이군요. 우리나라보다 워낙 땅덩이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비교해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만큼 좋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일본보다도 그다음에 의외인데요. 또 영국도 섬나라잖아요. 네, 넓은 편이 영국도 아닌데 그렇게 그쪽보다도 이제 렌트가- 작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조금 우리가- 다행스러운 네. 부분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3.9%로 전년 대비 조금 소폭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네. 미달하는 부분은 좀 예, 줄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이네요. 열악한 환경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도권이 일단은 그런 그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무래도 밀집되고 예. 집값이 높고 그래서 이제 4.5%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전년 대비 1% 정도, 1%포인트 정도 큰 감소폭을 보여주면서 이제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어쨌든 그 소득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주택 가격의 형성이 되게 높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분한 주거 공간을 면적을 확보하지 충분하게 못하는.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군요.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사실 뭐 참고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집을 마련하는데 이제 비교 지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 네. KIR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25배에 달해서 너무 높죠. 그러니까 월급 모아서 서울에서 언제 집 한 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5년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중간에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 너무 높은 상황. 근데 유행 산하의 그 헤비타트의 권고 기준으로는 적정 PIR이 3 내지 5배. 너무 괴리가 큰데요?
심각한 수준인 네.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뭐 이런 데도 좀 안 좋긴 한데 싱가포르 이런 데들이 네네. 있긴 한데 도시국가니까 그렇겠네. 네네. 우리도 우리나라는 거의 도시국가 수준. 도시국가는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거의 도시국가 수준의 어떤 PIL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네요. 결국은 우리가 주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우리가 소득 대비 조금 그러니까 뭐 절대 가격은 아무래도 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또 우리 상대적 가치로 봤을 때 우리의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의 어떤 주택 가격이 유지되어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좀 올라갈 수 상승될 수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결국 그 집값, 그 경제적인 문제로 다시 좀 귀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삶의 만족도 총합으로 치면 그래도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제 6.5점으로 전년 6.3점 대비 이제 증가를 했고요. 부정정서도 3.3점으로 전년 4.0점 대비 감소해서 어쨌든 주관적 웰빙은 개선되는 추세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소득의 이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집단을 분석을 해보면 다만 이제 부정정서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점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중간계층은 괜찮은데 오히려 중간계층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인들의 어떤 만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내 주변 환경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죠. 저소득층이야 뭐 어차피 이제 주변을 다 저소득층 할지라도 뭐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고소득층은 사실은 기준이 절대 이상한 건데 결국은 내 주변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만족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어떤 부정정서가 증가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조금 이제 한번 짚어드리자면 그리스 철학자 아시죠? 플라톤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네, 행복의 조건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네, 플라톤은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 네. 저 정도. 아주 준수하시는. 네, 셋째,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뭔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애매한. 네 번째,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질 정도의 체력. 그거 나쁘지 않다. 그쵸? 다섯 번째, 연설을 하면 청중의 절반만 손뼉을 치는 말솜씨.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좀 약간 어정쩡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쵸. 한 100점은 하나도 없고 다 골고루 80점을 맞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냥 60점 겨우 넘는 수준 약간 이런 기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은 조금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행복을 뭐 절대적인 기준도 자꾸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나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서 좀 더 만족감을 찾아가시면서 살아가시면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부족하거나 열악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 더 채울 여지가 있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행복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경제적 자유로 가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